번입니까? 7번으로 갑니다. 7번. 다음 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의미. 우리 민주주의의 의미가 이게 다양하게 출제가 돼요. 이게 역사적인 발달 순서로 사용되기도 하고, 뭐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 기제로 읽어봐야 이게 뭔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보자고요. 우리의 정치 체제는 권력이 소수가 아닌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지금 민주정치를 데모크라시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데모스, 국민, 인민에 의한, 크라티아, 지배, 통치.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라는 걸 딱 느껴져야 돼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우리는 중요한 공직을 부여할 때 출신이나 능력에 오타 나왔네요. 턱골함이 아니라 탁월함을 고려합니다. 모든 성취와 재능을 환영하고 명예를 부여합니다. 국가에 봉사할 능력만 있다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치에서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래서 데모스크라티아, 데모크라시, 다수에 의한 지배,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 이건 아니잖아. 다수의 시민에 의해 지배되는 정답이죠. 이건 점수 주는 문제고. 18번. 다음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내용의 일부 옳은 걸 고르래요. 임차인 을은 다음과 같이 보증금 2억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13년 4월 10일에 계약금 2천만 원 지불, 5월 2일에는 잔금 1억 8천만 원을 지불한다. 자, 값은 을에게 땡땡 주택을 5월 2일에 인도한다.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한다. 1년으로 했지만 2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만 요구할 수 있어요. 4번. 계약일 현재 갑의 등기부에는 선순위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한다. 계약일 현재 값의 등기부에 선순위 권리자가 없음을 확인한다. 눈치 빠른 분은 이거 별 의미 없어요. 계약일 현재 이건 의미가 없다고. 왜? 입주는 계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입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일 현재는 없는데 계약하는 다음 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 이게 지금 시험 문제는 그것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제가 수업처럼 설명할 때 임대차에서는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이 있고, 이거 언제 생기죠? 대항력하고 최우선 변제권은 입주, 즉 주택의 인도라고도 표현해요. 주택의 인도. 이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뭘 해야 돼? 전입신고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대항력이 생겨요.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사 아직 안 했다면 대항력 없는 거예요. 이사했는데 전입신고 아직 안 했어요. 그럼 대항력 없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있어. 이사해놓고 다른 데로 전입신고를 또 해요. 다른 데로 잠깐 전입신고한다고. 그러면 대항력 없어요. 그때 이 생기면 보호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입주하고 전입신고는 항상 같이 당겨야 돼요. 그래야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확정 일자를 받는다고. 그럼 이 확정 일자를 언제 받느냐면 대부분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원본에다 한다고. 그럼 확정일자 도장을 딱 받아요. 그럼 확정일자가 이를테면 확정일자 이렇게 돼 있잖아. 확정일자. 확정일자 이제 번호가 있어요. 번호가 있고 여기 이를테면 2000 올해가 몇 년이지? 20년. 맞죠? 20년. 오늘이 무슨 4월 오늘 며칠이에요? 18일인가요? 18일 이렇게 오늘
오늘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까지 딱 받았어요. 근데 이 확정일자 효력은 19일부터 발생합니다. 오늘 발생하는 게 아니라 19일에 발생해요. 근데 19일 날 집주인이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은 18일 날 저당권 설정하면 바로 18일 날 저당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 어때요? 뒤통수 맞는 거야. 이거 아직 법으로 규제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받는 날 저당권 설정 못하게 감시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지금 맹점이라고. 그래서 그 계약일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확정일자 받아도 그냥 그날 저당권 설정이라고 깨지는데 뭐. 그러니까 이것은 좀 보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아직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는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8번 문제로 와서 임대차 기간 중 값이 사망하더라도,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망하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당연한 얘기죠.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이 계약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이걸 우리는 대항력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1번이 정답이네. 싱겁네. 자, 나머지는 왜 틀렸는가 공부하자고요. 을은 2013년 5월 2일부터 5월 2일 날 잔금 지급했죠. 주택의 소유권 말도 안 나는. 이게 지금 임대차지 매매가 아니잖아. 매매라 하더라도요. 잔금 지불한다고 소유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잔금 지불하고 등기가 완료돼야 된다고요. 등기해야 소유권이 오는 것이지 등기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됐고 3번 을이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한다. 땡. 우선 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대항력을 언제 취득해요? 입주, 즉 이사 또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 다음에 4번 제4조에 의해 즉 계약일 현재 선순위 권리자 여부를 확인한다. 을은 임차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반환받는다. 아니라니까. 계약일 현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확정일자 받고 나서 그날 저당권 설정해버리면 깨지는데. 4번도 땡이야. 땡. 그 다음에 9번 밑줄 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기장판을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나는 사용 설명서대로 했을 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렇다면 이 법에 근거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은 제조물 책임법입니다. 경제법 중에 시험 문제 자주 언급되죠. 제조물 책임법. 그래서 제품의 하자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면 그 인과관계만 있으면 돼요. 그 제품의 하자로 내가 피해를 봤다는 그 인과관계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소비자가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생산자가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돼. 그러면 이제 책임을 면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피해본 소비자는 두 군데에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하나가 제조업자, 또 하나는 판매업자, 유통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하이마트, 롯데 하이마트에서 전기장판을 샀어. 근데 제품은 삼성전자 거야. 근데 이게 저녁에 자다가 사용 설명서 사용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엉덩이가 물집 생겼어. 엄청난 화상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사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얘 때문에 내가 물집 생겼다.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잘못돼서 이거 입증할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한테 손해배상해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하이마트에 가서 손해배상해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인 거예요. 이거 한번 갈까요?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1번 제조물 책임에 대한 배상에 있어서는 민법의 특별법이다. 맞죠? 일반법인 민법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은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제조자 또는 유통관여자 등이 손해배상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고요. 3번 제조물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소비자가 입증할 필요 없다니까. 소비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 확인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제조사 측에서 제품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함과 손해 발생 인과관계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 맞지? 오케이? 저도 이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죠. 우리 집 오래된 냉장고가 있어요. 한 20년 가까이 쓴 거. 삼성 지펠 냉장고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초창기.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냉동실 딱 열었는데 연기가 뭐라. 냉동실 열었더니 보니까 그름이 생겼어요. 바로 그 AS 센터에서 전화했더니 총을 갖췄더라고. 가지고 그 냉동실에서 물건 다 내놓고 사진도 찍대. 그리고 무상으로 수리해주면서 이거 무상으로 이거 수리해주는데 만약에 이와 유사한 중고 냉장고를 구입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구입해드리겠습니다. 선택하세요 그러더라고. 중고 냉장고 사는 것보다 고쳐주세요. 고쳤어요. 그리고 그 냉동실에 있던 거 조금 녹은 거 있잖아요. 그 AS 기사가 회사에서 보면 나쁜 놈이야. 보상금 많이 받아줄 테니까요. 많이 녹은 것처럼 내놓으세요. 많이 녹은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최대 30만 원 주대요. 가지고 냉장고에 냉동실에 그 음식물이 녹아가지고 피해봤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그냥 30만 원 벌었어요. 그리고 바로 LG 냉장고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피로 회복을 했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10번으로 갑니다. 10번.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밑줄친 기본권의 공통적인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결혼식 등의 당사자가 자신을 축하하러 온 하객에게 주류와 술과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는 인류의 오랜 보편적인 사회생활의 한 모습으로서 개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한 행위다. 따라서 이런 기본권으로 보호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박정희 시절에 가정의례 준칙 혹시 기억나세요? 결혼식에서 술 음식 절대 대접 못한 적이 있었어요. 박근혜 아버지가. 그게 이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거 만들었었는데 그 악법도 법이니까 지켰어야 했죠. 오늘날은 그 택도 없는 얘기죠. 개인들은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혼인에 있어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는 자기 결정권으로서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자기 의사결정에 의해서 혼인을 해야 되지 강요에 의해서 또는 사기에 의해서 결혼했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자, 이 두 기본권의 공통적인 성격은 뭐예요? 음식물, 이거 접대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혼인에 의해서 자기결정권, 이것도 존중받아야 된다. 끝났잖아. 1번에 나와 있네. 물질적, 정신적 영역의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됐지요? 2번은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받는 기본권이다 한다면 이건 자유권이 아니죠. 사회권이죠. 열거적 권리, 참정권도 그렇고요.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위 기본 그 얘기는 아니고 그 다음에 행복주권 실현 절차를 규정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음식물, 물질 그 다음에 혼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럼 정신적 영역을 포괄하는 성격의 기본권 그 다음에 11번 외부효과 그림 딱 보는 순간 느껴져야 되는데 수요곡선 하나죠. 공곡선 2개죠. 그럼 이건 외부효과 중에 생산이에요? 소비예요? 생산에 있어서 외부효과야. 다만 이게 과잉생산이냐 과소생산이냐는 사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하고 만나는 균형점하고 사회적 비용에 의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이 어딘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보세요. 외부 효과는 좋은 효과가 있고 안 좋은 게 있다고 그랬죠. 좋은 효과를 외부 경제라고 하고 나쁜 경제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외부 경제건 외부 불경제건 생산과 각각 소비에서 나타나는데 여러 번 강조했지만 좋은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과소가 돼요. 나쁜 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과잉이 돼요. 그러니까 과소 생산, 과소 소비가 되는 것이고요. 과잉 생산, 과잉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산에 있어서 외부 불경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장에다 맡기면 과잉이 된다고. 그래서 이 경우 사적 비용하고 사회적 비용 어느 게 커요? 오케이. 연탄공장 사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따라서 사적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시장 생산량. 사회적 비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추적 생산.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외부 불경제니까 과잉이라고, 과잉. 과잉이니까 시장에다 맡기는 게 많아진다고. 추적보다 시장에다 맡기면 많아져요. 그럼 이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환경세라든가 조세죠, 결국. 환경세나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회적 이익가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진다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정부가 개입하니까 사회적 이익가 시장에서 바람처럼 사라져. 그래프 기억나요? 기억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코지의 정리지. 코지의 정리를 다른 말로 하면 오염 배출권 제도예요. 이거 계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계산 문제 나오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복잡해. 그래서 제가 어느 문제가 하나는 제가 소개해놨어요. 가장 쉬운 거 고른다고 골라서 해놨는데 그 하나 정도는 우리가 풀어보고 가야 돼요. 이 오염 배출권 제도는 사회적 이익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그러니까 이 오염 배출권 제도를 우리 어느 지방직 시험에서는 정답을 이걸로 해가지고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걸 코지의 정리라고 해요. 코지의 정리. 자, 그러면 지금 11번 문제는 수요 곡선이 하나고 공급 곡선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건 생산에 있어서 외부 효과라고. 그래서 수요 곡선이 하나고 공급 곡선이 두 개니까 만약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걸로 설명한다면 이게 사적 비용에 의한 거고 이게 사회적 비용에 의한 거죠. 사회적 비용이 크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사적 비용과 균형이 이루는 점이 시장 생산량이고 사회적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이 최적 생산량이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잉이 되는 거라고. 그럼 이게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최적이고 여기가 시장이지. 그러니까 시장에다 맡기니까 과소가 되는 거잖아. 그럼 과소가 되는 것은 플러스 외부 효과거든. 생산에 있어서. 그러면 만약에 시험 문제는 이게 가장 많이 나와요. 가장 많이 나오는데 또 엉뚱한 출제형이 들어가가지고 한번 골탕 좀 먹어보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 수요 곡선이 두 개죠. 그러니까 이것은 소비에 있어서 외부 효과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적 편익이냐 사회적 편익에 따라서 사적 편익이면 시장 소비량, 사회적 편익이면 추적 소비량 이렇게 연결시켜서 문제를 풀면서 시장 소비량이 많으면 과잉. 나쁜 것은 과잉이라고 그랬죠. 외부 불경제. 시장 소비량이 적으면 과소. 그럼 코로나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해? 코로나 바이러스 디시즈 맞나? 코로나 19? 19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9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대. 코로나 예방 주사가 개발이 됐다면 코로나 예방 접종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안 시키니까 이것은 소비에 있어서 외부 경제라고요.
근데 이거 시장에다 맡기면 접종해야 안 해? 안 한다고. 과소 소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11번은 생산이라고. 근데 이게 외부 경제인지 외부 불경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게 과잉이냐 과소냐를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1번. 소비 활동으로 인해 외부 효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땡. 생산입니다. 소비에 있어서 외부 효과가 들려면 수요 곡선이 두 개가 그려져야 돼요. 2번. A가 사적 공급이라면, A가 사적 공급이라면, 이게 A지. 이게 사적이라면, 이게 사회적이겠지. 그럼 이게 뒤집어지는 거네. 그럼 과잉이 아니라 과소네. 좋은 것은 시장에 맡기면 과소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생산에 있어서 외부 경제가 되겠지. 2번. A가 사적 공급이라면 Q와는 뭐 해야 돼요? 사적이니까 시장 생산량이지 추적 생산량이 아니에요. 2번 땡. 3번. B가 사적 공급이라면 외부 불경제 맞나요? 사적이니까 시장 생산량이 Q2라는 얘기죠. 과잉이죠. 과잉이니까 나쁜 것은 과잉한다고 그랬죠. 외부 불경제. 정답이네. 3번 정답. 4번은 왜 틀렸어요? A가 사회적 공급이라면 그러면 Q1이 추적 생산량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추적 생산량이니까 시장 생산량보다 적은 거죠. 시장 생산이 많은 거죠. 과잉 생산이란 말이에요. 과잉 생산. 그러니까 이것은 외부 불경제죠. 그러면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A를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생각하는 거겠지. 조세 부과하면 공급이 줄어드니까요.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15회 다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내 욕심이었고 16, 17, 18까지 한번 풀어가지고 오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